그렇게 해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냐 아니냐 맞냐 또 왜 뭐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논쟁하는데 이것 또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피해자 유족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분들이 또 원하는 논쟁인가 싶은 생각을 또 저는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가족을 잃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그것이 무엇이든 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 피해 유족분들에게 피해 유족분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여성 혐오와 관련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20대 국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요. 무엇보다 종교인들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새누리당의 절대다수 의원들 그리고 김무성이 이제 아예 그 교회에 가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얘기했잖아요. 여성 혐오보다 사실 더 심각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념에 대한 혐오 뭐 이런 모든 혐오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죠.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공부하러 갑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가족의 일이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 못할 겁니다.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한 조속 인간성 존중.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공격을 위해서 그리고 혐오를 막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혐오를 낳는 부추기는 자극하는 그러한 이 논쟁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그래서 모든 일련의 차별이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탈북자분들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에 대한 혐오가 너무 심해서 혐오가 너무 심해서 자기를 탈북자라고 얘기를 못 한답니다. 안 한답니다. 그냥 자긴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답니다. 탈북자라고 밝히면 오히려 직업도 못 구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모든 유형의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의 이러한 그 뜨거운 논쟁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간 그 모든 걸 떠나서 정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한 우리 피해자분과 그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그리고 그 분을 추모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1부를 마치고 2부 시작하도록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흔히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표현하는데요. 왜 우리가 만든 대통령 또 예를 들어 고상만이 만든 대통령 그것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다 만들어낸 대통령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상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 만든 첫 번째 대통령.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만들었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노사모라고 하는 대중 조직을 통해서 이른바 아무 정치적 기반도 지지 기반도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예, 노사모 한 명 한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갖고 그분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이제 우리가 만든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저도 2002년도 선거였죠. 예, 엄청나게 저도 예, 엄청나게 저도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선거운동 하라고 전화하고 뭐하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는데 당시에 제가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된 거, 예,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청문회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분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워낙 뛰어난 정치인들이 많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빼놓고도 뭐 이철 의원도 뭐 당시에 있었고 또 뭐 장석화 의원이라든지 뭐 이상수 의원 뭐 이런 정말 뛰어난 좋은 그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굉장히 대거 많이 나왔죠. 여소야대 국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예, 야당이 더 야당 국회의원이 더 많이 뽑혔을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87년 6월항쟁 이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개혁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됐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청문회 스타가 굉장히 많아갖고 특별하게 눈에 더 많이 띄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 저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건 1989년 12월 31일 날, 예, 당시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던, 예, 전두환의 5.18 관련한 특별, 뭐,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렇게 1대1로 국회의원이 묻고 답하고 하는데, 당시에 전두환이가 5.18과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해 갔고요. 묻고 답하는 형식은 아니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당시의 경험을 어떤 80년 5월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12.12와 5.18에 대해서 변명하는 어떤 그 일방적 기자회견 같은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제 뭐 당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발포와 관련해 갖고 자기가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 어쩌고 하는 그 변명을 하던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예, 당시에 노무현 국회의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 그 전두환에게 자기 국회의원 명패를 집어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죠. 예, 명패를 집어 던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저 뭐냐 라고 이제 해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노무현 국회의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바로 1991년이었죠. 예, 90년이었군요. 1990년에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당시에 김명삼이 통일민주당 총재를 하고 있었는데 예, 3당 합당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을 제외하고 노태우와 김영삼과 김종필이 90년에 3당 합당을 1월에 이제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호남 고립 정책을 하게 되죠. 1990년에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이 소수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국정을 감사합니다. 이런 별풍선을 보내죠. 소수다라고 해서 정치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3당 합당을 했잖아요. 3당 합당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3당 합당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일방적인 그 합당에 대해서 김영삼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망이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노무현 의원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후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이른바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떨어질 줄 알면서도 계속 출마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모았던 건데요. 제가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2부 그때 그 사건, 노무현 대통령 추모 7주기 특집, 내가 만난 노무현 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거 제가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뵌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뵀죠.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예,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뵀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뵀던 거였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던 거는 1996년이었습니다. 예, 벌써 20년 전 일이죠. 1996년에 20년 됐군요. 벌써 그게 예, 20년 전에 당시에 제가 이제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인권단체인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재하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팩트의원님, 사기, 평화의 댐, 지금도 그리고 평화의 댐을 하시면, 그러면 연배가 40대는 넘으셨겠군요. 팩트의원님. 예. 라이트 70님, 저도 평화댐 후원했어요. 학생 때. 이분도 그러면 꽤 되시겠는데요. 예. 꽤 큰 금액, 예, 사기꾼. 라이트 70님이, 예, 굉장히 전두환에 대한 분노가 큰 것 같습니다. 정의롭게 살자님, 고반장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예. 팩트 의원님, 청문회 세대입니다. 그러면,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저는 지금, 89학번인데, 그러면 저보다 더 연배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청문회, 그러시구나. 네! 하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그러면 역사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 앞에서, 예, 제가 또, 82학번이세요? 대선배님이시네. 이 대선배님 앞에서 또 제가, 예, 이거 또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96년도에 당시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제가 있었던 거기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이른바 오전단체라고요. 당시에 지금의 이제 민주노총의 전신이 전노협이었어요. 전국 노동자 총연맹? 예, 협의회였군요.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전노협. 그게 이제 나중에 민주노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전교조. 예. 그리고 전농. 전국 농민천연맹. 그리고 전노련. 예. 그래서 이제 노점상연합회. 빈민, 뭐 이런, 한겨레 창간지 주셨고. 이른바 그리고 전대협. 예. 이게 이제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조직이 전국연합인데, 그 전국연합에 저는 인권위원을 했었고요. 그 인권위원으로는 모두 26명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예. 그분들이 20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국연합 인권위원회에 상근 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26명의 변호사들이 각종 시국 사건으로 연행된 학생이나 노동자나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변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면회도 하고 변론도 하고 석방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인권위원회에 누가 있었냐? 예,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천정배 의원이 이제 회원이었고요. 지금 더민주당에서 예, 원내대표 예, 하고 있는 이종걸 의원.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 예, 지금 이제 더민주에서 안산 상록갑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전해철
변호사, 전해철 국회의원도 인권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분 유선호 국회의원도 당시 이제 인권위원이었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분들, 이덕우 변호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아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로 해서 이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임종인 국회의원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임종인 국회의원 2004년도에 안산 상록을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인권위원이었죠. 제가 이제 모시고 있었던 인권위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있었던 데가 바로 해마로 합동법률사무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96년도에 해마로 합동법률사무소에 이덕우 변호사하고 임종인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날 갔어요. 거기를 이제 찾아갔는데, 근데 가니까는 굉장히 뭐가 어수선해요. 사무실이 막 이삿짐이 많고, 그래서 누가 이사를 오나 하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어디서 굉장히 낯익은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와이셔츠 팔을 걷어붙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제가 바로 그 학교 다닐 때 봤던 명패를 집어던졌고, 그리고 또 삼당 합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들면서 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노무현. 당시에 이제 부산에 시장으로 출마를 했다가 또 낙선을 해서 그때 이른바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기 시작한 초기였는데, 바로 그때 가보니까 그 노무현 전 의원이 변호사가 그 해마로 합동,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해마로 합동 법률사무소의 사무실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니 여기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낙선하고 난 다음에 임종인 변호사가 당시 법무법인 해마로의 대표 변호사로 있었는데, 그 임종인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대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부산에서 변호사를 했는데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생활에만 전념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해마로로 좀 옮기고 싶은데, 자기가 좀 여기로 올 수 있겠냐라고 이제 전화가 와서, 좋다, 오셔라. 그럼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이 그 이사 오기 위해서, 그로 이제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 날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간다, 이제 이 노무현 변호사가 이제 이사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반가운 마음은 있었지만, 바로 이제 아는 체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서 있었더니, 그 특유의 사투리로 저보고, 어떻게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덕우 변호사님 좀 만나러 왔다 했더니, 그 이덕우 변호사님 지금 방금 전에 재판 가신다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셨는데 어쩌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냐, 그러셨냐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제가, 나가는데,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만나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칠성판의 비애님, 감사합니다. 열혈팬, 39번째 열혈팬으로 들어와 주셨네요. 칠성판의 비애님. 감사합니다. 39번째, 들어와 주신 우리 칠성판의 비애님. 이거 굉장히, 칠성판이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건데, 왜 이거를 아이디로 쓰시는지, 사연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연 있으시면 좀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분한테 그래도 한번 악수라도 한번, 아니면 뭐 인사라도, 노무현 의원님이시죠? 하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뭔가 좀 창피하고 좀 이상해서 그냥 나갔어요. 근데 잠시 후에 문이 탁 열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쫓아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딱 돌아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바로 그분인 거예요. 노무현 변호사. 그때 하는 말이, 저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여기 오신 것도 2년인데 그냥 가시면 좀 섭섭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악수나 한번 하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악수나 한번 가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저 아까 전에 알고 있었는데 저 노무현 의원님,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거든요. 그냥 노무현 의원님 사실은 아까 전에 한번 인사하고 싶었는데 제가 창피해서 인사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짓는다 우아 고상만님이다 질차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해주시면 제가 자주 뵙겠습니다. 굳이 따라 나와서 악수를, 그거 깜짝 놀랐어요. 딱 나오더니만 악수라도 그냥 가시면 좀 섭섭하니까 저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가자면서 그 특유의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저에게 악수를 청하시길래,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악수를 했는데,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닐 때마다 나도 정말 저런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한테인가도 저도 뭔가요? 오늘 급방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장기 출장에 가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도 일요일날 밤 9시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일요일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제목목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악수를 하고 나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칠성판의 비애님, 칠성판이 원래 망자와 같이 관에 들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에 이렇게 위에다가 덮는 7개의 판이 있는데요. 그래서 7개의 판이기 때문에 칠성이라고 하죠. 7개, 7. 그건데 이제 칠성판이 원래 망자와 같이 관에 들어가야 하는데 7, 80년대 독재 정권 하에서 운동권 전기 고문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쓰였죠. 고상만 반장님도 잘 아실 텐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영동, 우리 김근태 의장님 고문 받을 때도 거기서 이제 이게 등장을 하죠. 칠성판이. 늦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뜬금없는 짓을 했어요. 그때 9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악수하자고 청했던 그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저도 누군가 뜬금없는 사람한테 악수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갈 때도 악수 한번 하고요. 스파이더맨 원님 반장님 저도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 뜬금없이 악수도 하고, 누군가하고 막 다투다가도 또 악수로 이제 악수 한번 하자고, 그러면 이제 막 싸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또 악수하자고 하면 그 사람도 이상하는데, 그래서 또 나빠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악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다음부터는 허그, 함부로 허그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분한테도 악수하자고 하는 건 괜찮은데, 잘 모르는 남자가 허그하자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악수는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머부이님 손 내밀어주세요. 지금이라도 하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악수. 다 같이 악수 한번 할까요? 저하고 많이 하셨지 않나요? 악수.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악수를 저도 많이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96년도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의원 변호사가 저한테 악수를 청했던 게 우연히 한번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어떤 계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했냐면 이인재 씨였습니다. 이번에 충남 논산에서 마침내 낙선했죠.
이인재 씨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 유력 후보였어요. 예. 그, 이른바 대세론. 그래서 이인재 씨는, 당시 이인재 의원은,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그 지지자들이 늘 함께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있죠. 97년도 대통령 선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이인재 씨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늘 얘기하는 제3의 후보가 출마한다고 할 때 97년도에는 이인재 씨가 이제 제3의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2002년도에는 정몽준이 나왔었죠. 2007년도에는 문국현 의원이 제3의 후보로 나왔었던 거고요. 2012년도에는 이제 안철수. 그래서 늘 제3의 후보가 이른바 선거 때마다 등장을 했었던 거죠. 예, 호로간 메뚜기 우리 매니저님 불사조 이인재가 이번에는 드디어 추락했지요. 네, 늘 고생하시는 우리 매니저님. 예, 오늘도 고생해 주시고 있습니다. 팩트 후보님 허그 생활아 여염 남염 사라짐. 예, 그렇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허구한다고 하면 그건 혐오가 아니라 그건 추행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안호님 이인재 날개 꺾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예. 못부인님 그때까지만 해도 부정선거는 없었으니까요. 예, 부정선거는 없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2002년도 선거 때 대세론이었던 이인재 씨가 그런 이른바 이제 노무현 열풍, 노사모 열풍의 일격을 받아갖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후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열기가 이제 막 활화산처럼 커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정몽준이 제3의 후보로 이제 떠서 이른바 2002년 그 월드컵의 열풍을 혜택을 받아서 정몽준이 엄청나게 떴죠. 예, 엄청나게 떴었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닐 때요. 그렇게 다닐 때, 지금도 하고 있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VJ 카메라. VJ 카메라. 그게 이제 그 후보로 나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스케치를 했었어요. 각 선거 진영이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근데 당시에 노무현 편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노무현 편에서 한 기자가 대변인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캠프에 대변인을 만나 뭘 인터뷰를 한다고 호텔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방이 이제 이른바 그 선대위 대변인이 있는 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노무현 후보의 그 대변인 방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노무현 후보의 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해하더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헝겊지겁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변인 방인 줄 알았는데 후보님 방인 줄 몰랐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황급히 이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시 후 누군가가 문을 여는 거예요. 누군가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데 누구였냐? 바로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따라 나오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 기자님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가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랑 악수나 한번 하고 가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자도 굉장히 환한 미소로 예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데 제가 96년도에 처음 그 노무현 후보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절 나와서 그냥 가시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면서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라고 하면서 저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었던 그 모습과 그리고 이후에 그 기자한테도 쫓아나와갖고 악수를 청하자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노무현 후보의 일관성 있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 가슴에 남았고요.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예, 사람이 많이 있든 공개적인 석상이든 그렇지 않은 공간이든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그 진정성 때문에 저는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그러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 아픔은,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건데, 많은 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날 2009년이었죠. 2009년 어느덧 만 7년이 됐는데, 팩트 후원님, 그럼 다음번 지도자는 허거 대통령이여야. 정말로 껴안고 싶은 대통령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안아준다고 하면 정말 제가 화낼 겁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 받고 와서, 공항에 이렇게 있을 때, 이명박이었나요? 이렇게 와서 껴안으려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피했던 거, 이렇게, 더솔향기님, 유인천이었군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나요? 그 유인천이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우리 매니저님이 바로 잡아주셨네요. 더솔향기님, 아프리카 방송 축하합니다, 고쌤. 소량기님 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같은데? 느낌이? 그런가요? 생방 끝나면 제 방도 틀어주세요. 근데요, 제가 재방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요. 어떻게 하죠? 지난번에도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재방을 하려고 했는데, 재방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친이시군요. 우리 소량기님과 제가 트친이라고, 나 같은 기싸대기나 정말. 못부이님. 싸대기 날리면 감옥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이치치씨님, 나도,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재방하는 방법, 열혈곰탱님, 니킥 때리면은, 열혈곰탱님이 니킥 때리면은, 그거는, 상해죄가 아니라, 상해 뒤에 치사죄가 붙을 것 같으니까 절대 니킥은 때리면 안 됩니다. 시간대가 안 맞아서 재방 보고 싶어요. 제가 재방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재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방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방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저도 재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로 바로 제가 올리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을 좀 알려주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팩트원님 유튜브에 올리세요. 칠성판의 비애님 방송 축하드리며 자주 방송해주세요. 자주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데 사실은 2번 정도는 자주 방송해야 되겠습니다. 칠성판의 비애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녹화하시고 파일로 방송하시고, 그러니까 녹화는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재방송하는 방법, 은밀한, 뭔가요? JJ님인가요? 은밀한, 하여간, 그래서 만약 상황이 된다면, 목요일 정도에 한번 1시간짜리 방송 정도? 그런 거를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은 현재 갖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어는 이제 뭐 그대로입니다.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으로 하시면 제가 해왔던 첫 번째 방송,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방송까지 바로 방송이 끝나면 제가 올리니까요. 그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아프리카 TV에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을 검색하시면 제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국에서도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수백 분이 이제 이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에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서 다시 클릭하시면 한 4일인가를 보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커가 있으면 뭐 보존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하는데 스티커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팟캐스트에도 올려주세요. 운전하면서 듣게요. 정의롭게 살자님 말씀하셨는데, 예. 2시간도 짧으면 1시간이야. 아니, 그런데요. 예. 제 얘기가 또 참, 예.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사야 되는데, 예. 얘기가 좀 재미있는지 제가 늘 궁금해요. 저 스스로도. 그리고 또 들을 만한 내용인지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늘 자문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팟캐스트 저도 올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이제 동영상 파일이기 때문에 음성 파일로 올리는 방법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그게 그냥 또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또 비용도 좀 들고 막 이런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려고 했습니다. 호탕한 웃음소리 굿. 네. 네. 아이고, 예. 같이 있고 재밌어요. 목부인님. 아, 예, 감사합니다. 많이 들을 겁니다. 예.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송. 이 방 찾아올 사람이라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퇴 없는 방송 하려고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퇴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서로가 좋은 이야기. 예. 그러니 술자리 박차고 나왔죠. 아, 술 드시고. 있었군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던 날, 예, 2009년 5월 23일이었죠.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전날 이제 술을 저도 이제 한 잔을 거한히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한 10시쯤인가요? 거실에 나와서, 예, 한가하게 이제, 거실에 나와서 이제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자막이 시커멓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정말 충격적인 자막.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등산 중 추락이라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추락? 그러더니 3분 정도 있다가 투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이게 뭐야 이러는데 또 5분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투신 중상인 듯. 그리고 나서 약 5분 후 정말 충격적인 노무현 대통령 추락, 사망, 투신 사망 이렇게 나온 걸 보고 너무너무 큰 충격과 고통, 미안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방송 녹화하시면 늘 아무 때나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어요. 예,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4일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저같이 방송을 이제 많이, 예,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좀, 예, 있으면, 예, 그걸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찾아서 길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장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의 애도와 이런 슬픔들이 굉장히 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통과 상처들이 아마 많이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아마 떠오를 텐데, 혹시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은 혹시 그때 당시에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못부인님, 전 진짜 궁금한 게 왜 노통이 서가던 날 개인 경호원이 아닌, 예, 청와대 경호인이 호의를 했을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얘기를 좀 한마디 해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김용민 PD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예, 스스로 투신한 것이 아니라, 아마 타살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고,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우리 김용민 PD, 예, 김용민 PD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설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니까 48%가 타살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예, 의견을 표했다. 그래서 김용민 PD가 하는 이야기가, 예, 정권이 바뀌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그 죽음에 대해서, 예, 그것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규명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예, 참여하신 분들, 예, 아프리카인님, 예, 별풍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베개님, 그때 고3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대학교 갈 성적, 아까림도 못하고 있던 게, 정말 슬펐어요. 예, 그러셨군요. 아이고, 돌베개님, 그때 2009년도에,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도 그때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못부인님, 전 그거 듣는데 장준하 선생님 생각났어요. 예.
그러네요. 장준하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포천 약사봉에서 제 목숨을 잃었죠. 아프리카님이 41번째 팬클럽이 되셨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팩트원님 스스로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과연 이게 진짜일까 의심과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장준하 선생님의 그 의문사를 조사했던 담당 조사관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그 메일이나 문자나 트위터나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예, 저한테 물어오신 게 뭐였냐면 이게 정말 스스로 선택한 투신이 맞는지 진실을 한번 추적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분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첫째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이 타살에 의한 범죄라고 한다면 그 타살의 진실을 만약에 숨긴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숨긴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시 현장에서 그 현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결론을 밝힌 분, 바로 문재인 당시 전 비서실장이었죠. 그분이 당시에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에 대한 점검 후에 그리고 그 사망 경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분은 바로 문재인 지금의 전 대표였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당시에 그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강력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셔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나중에 언젠가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방송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를 제가 처음 만난 게 한 4년인가에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당시 변호사 할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 얘기도 나중에 우리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당시 현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다 체크했고, 그리고 유서나 이런 등등을 종합한 결과 이것이 실제 본인의 선택에 의한 불행한 비극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의 진실이 덮어져 있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주군을 그리고 덮을 이유가 없죠. 문재인 대표가.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건 정말 다른 문제였거든요. 2009년도 당시에 이명박 정부, 이명박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비록 스스로 선택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지만,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간 사람은 바로 이명박이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거고, 그래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엄청나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낸 건데요. 그러한 고통과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는 바로 지금 추모 7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죠. 돌베개님, 전 이 문제에서 뜬금없이 김광진 의원님이 반장님과 함께 할 때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팩트 의원님, 최근 그분의 유서를 분석한 교수의 트윗글을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어떤 건지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베개님, 죽음의 방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만든 원인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정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단순히 이미 7년 전에 떠나간 그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정신을 잊는다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할 때 우리가 참 몰랐던 게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봄이 지나고서야 그때가 봄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네. 꽃이 지고 나서야 그때가 우리의 봄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더 소량기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42번째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신 우리 더 소량기님 고맙습니다. 예. 다음 방송 때 링크 가져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팩트원님. 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보수톱을 치다가도 10원을 잃으면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지금 이명박, 박근혜 8년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국민이 국민답게 인정받고, 예우받고, 대접받고, 존중받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말로,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예요. 바로 독도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로 시작하는 그 명연설, 바로 그 명연설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정말 훌륭한 연설이죠. 저는 이 연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명박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이 자기네들 교과서에다가 그걸 국방백서인가요? 거기다가 올린다고 했더니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 기다려달라. 이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 맞냐 틀리냐. 결국은 사실로 이야기가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지금의 박근혜,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그러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것도 자기 스스로 그날 밤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우리 박근혜,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오빠라지 철거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너무 생각났습니다. 약자 앞에서 항상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분. 훌륭한 우리 대통령. 팩트원님, 헌데 탄핵소추를 말하는 국회의원은 왜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요, 3분의 2 이상의, 그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200명이 있어야 돼요, 200명.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소야대에서 200명이 안 되잖아요.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자체를 건의하려면 150명, 통과되려면 200명이 필요합니다. 20대엔 가능한 거예요. 20대에서 탄핵 자체는 가능하죠. 여기 한 것처럼 150명. 그런데 결국 통과가 되려면 200명인데 200명이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액션으로는 150명은 국민의당하고 더민주하고 정의당이 하면은 할 수 있겠죠. 178명이니까. 근데 200명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처럼 바로 그런 것처럼 지나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런 독도 연설과 관련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지난 추모 5주기 당시에 만들어진 추모 노래를 통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그 독도 연설과 관련해 갖고요. 독도 연설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 연설을 담은 추모곡이 있습니다. 바보 연가라고 하는 송앤 라이프에서 만든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7주기 헌사 노래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님의 명연설, 독도연설의 일부분이 담긴 이 노래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과 고통, 지옥과 수모 모두 다 내려놓고 편히 쉬소서. 편히 잠드소서. 못다한 사랑, 못다한 노래, 우리가 이으리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사랑 노무현 이제 당신을 가슴에 묻으며 당신의 사랑, 당신의 미소 영원히 기억하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이,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사랑 노무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율산바우님, 네. 율산바우 0523님, 고반장님 물 한잔 마시죠. 예. 덕분에 물 한잔 마셨습니다. 예.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예. 치고 또 쳐봐도 그저 지켜드리지 못해. 네, 가슴을 치고 또 쳐봐도 그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단 말밖에. 짠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역 살인사건, 예, 단순히 지나가는 추모, 애도 분위기가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여성 혐오와 관련한 부끄러운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 또 다른 혐오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논쟁보다는, 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서, 예, 어떤 성으로 차별하거나 또는 성적 취향으로 차별하거나 이념 때문에 차별하거나, 예, 저는 어떤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투표가 아니고서 비판할 수 있는 건 저는 없다.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빨갱이는 쳐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건 역시 정말 무시무시한 혐오고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잠시 끊어서 또 가야 되겠네요.